김민주는 오래된 한옥마루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앞에는 허름한 보일러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뇌리를 스쳤다. 보일러실 앞에서 필사적으로 지저대던 진돗개,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 김순옥 여사의 싸늘한 주검.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죽음 뒤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녀석의 울부짖음이 민준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민준은 명문의과대학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샘 공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순옥 여사는 민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민준을 순옥 여사가 홀로 키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사랑과 함께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꿈을 심어주었다. 순옥 여사는 한평생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했으며 특히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늘 보일러실에서 따뜻한 온수를 준비하곤 했다. 보일러실은 그녀의 작은 낙원이자 봉사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순옥 여사의 죽음 이후 민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학업은 뒷전이었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의문과 상실감은 그를 갉아먹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단서는 바로 그날 밤 보일러실 앞에서 짖던 진돗개였다. 녀석은 민준이 할머니의 죽음을 발견한 후에도 한참 동안 보일러실 문을 바라보며 슬프게 낑낑거렸다. 마치 할머니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민준은 녀석에게 왠지 모를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어쩌면 녀석이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은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다. 민준은 녀석에게 보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리는 민준의 삶에 들어온 작은 희망이자 그날 밤의 비밀을 간직한 침묵의 증인이었다. 보리는 빠르게 민준의 가족이 되었다. 녀석은 민준이 공부할 때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고 민준이 슬퍼할 때면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보리는 영리하고 충직한 개였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다. 특히 보일러실 근처만 가면 극도로 흥분하여 짖거나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느 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죽음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보리가 침대 옆에 다가와 그의 팔을 핥았다. 그리고는 앞발로 민준의 옷을 잡아 끌며 거실로 향했다. 보리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다. 민준은 보리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보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할머니의 낡은 벽걸이 시계를 빤히 쳐다보았다.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다. 보리는 시계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고 이내 시계가 걸려있던 벽지를 앞발로 긁어댔다. 민준은 보리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시계는 오래되었지만 특별할 것 없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보리는 시계가 걸려있던 벽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끈질기게 긁어댔다. 민준은 보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녀석은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벽에서 떼어냈다. 낡은 벽지 아래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벽 한가운데에 희미하게 직사각형의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벽지로 덮어 숨겨놓은 듯한 작은 문이었다. 민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보리가 이 벽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숨겨진 문 때문이었을까? 민준은 공구함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작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오래된 환기구였지만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추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습기에 젖어 눅눅했고 겉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작은 일기장 하나와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평소 밝고 온화한 모습과는 상반되는 어두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박진우라는 남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민준의 친할아버지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던 박성철의 아들이었다. 박성철은 과거 할아버지와의 사업 경쟁에서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고 자살했다. 박진우는 아버지의 죽음이 민준의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망상과 환각에 시달렸다. 할머니는 박진우를 안쓰럽게 여겨 몰래 그를 돌봐주었지만 진우는 할머니의 선의를 이용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 일기장에는 박진우가 할머니를 찾아와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할머니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민준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박진우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죽기 며칠 전 할머니는 박진우가 자신을 찾아와 보일러실에 가두려 했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진우가 보일러실에 나를 가두려 한다. 그는 정신이 나갔다. 민준아, 조심해라. 그는 너까지 해칠 것이다. 할머니는 민준을 위해 마지막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박진우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질식사였을지도 몰랐다. 민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민준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에는 할머니와 박진우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할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할머니,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가족이야.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영상 파일에는 박진우가 할머니를 보일러실로 밀어 넣으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영상은 끊겼다. 이 모든 증거들이 박진우가 할머니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은 보리를 보았다. 보리는 민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프고 애처로웠다.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보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녀석은 할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민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집에 온 것이었다. 그리고 민준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민준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박진우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보리는 민준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다. 녀석의 존재는 민준에게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친구 강은지에게 연락했다. 은지는 명문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변호사였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지녔으며 누구보다 정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은 은지에게 할머니의 일기장과 USB 파일을 보냈다. 은지는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야. 박진우는 분명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야.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경찰은 즉시 박진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리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김민준은 할머니의 일기장과 USB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후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박진우의 광기, 어린 협박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는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잔혹한 협박과 폭력에 희생된 것이었다. 민준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꽉 쥐었다. 일기장 속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민준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벽녘, 민준은 친구 강은지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지는 민준의 말을 듣는 내내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예비 변호사였다. 은지는 민준이 제시한 할머니의 일기장과 USB 파일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야. 박진우는 분명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고,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보호하려 했던 거야.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낡은 회중시계에는 박진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시계 내부에는 할머니의 머리카락 한 줌이 엉켜 있었다. 이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박진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리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리는 민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늘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있거나 그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특히 민준이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거나 할머니의 사진을 볼 때면 보리는 슬픈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보리의 행동에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보리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민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집에 온 기적 같은 존재였다. 민준은 보리를 통해 할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찰은 박진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었고, 할머니의 일기장에 언급된 대로 심한 망상과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박진우가 할머니를 살해한 후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은지는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경찰 수사를 도왔다. 그녀는 박진우의 과거 병력과 가족 관계, 그리고 할머니와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박진우에게는 재호라는 이름의 사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호는 박진우와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과거 박진우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돕거나 박진우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박진우의 주변을 맴돌았던 기록이 있었다.
민주는 재호의 존재에 대해 보리에게 이야기했다. 보리는 재호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주는 보리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보리가 왜 재호에게 반응하는 걸까? 혹시 재호가 박진우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재호가 할머니의 죽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는 것일까? 민준과 은지는 재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재호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은행 계좌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박진우가 잠적한 후에도 재호의 계좌로 꾸준히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있었다. 돈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이는 재호가 박진우의 도피를 돕거나 혹은 박진우와 공모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죽음 뒤에 박진우 말고 또 다른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보리에게 다시 재호에 대해 물었다. 보리는 재호의 사진을 보자마자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재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 기세였다. 보리의 행동은 민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보리는 재호를 알고 있었고 그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준과 은지는 경찰에게 재호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경찰은 재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보리의 반응을 토대로 재호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재호는 처음에는 박진우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압박 수사가 계속되자 결국 일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진우의 도피를 돕고 있었으며 박진우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호가 숨겨둔 박진우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박진우는 한적한 시골에 낡은 폐가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박진우는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그는 할머니를 해쳤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경찰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박진우를 제압하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민주는 박진우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할머니, 박진우가 잡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보리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박진우는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지만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모든 범죄를 단독으로 저질렀을 리는 만무했다. 특히 보리가 재호에게 보인 반응은 여전히 민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재호는 단순한 도피 조력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가 할머니의 죽음에 더 깊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은 은지와 함께 재호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재호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고 그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재호는 할머니의 죽음 직후 박진우의 명의로 된 할머니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 이 돈은 할머니가 박진우의 협박에 시달리며 겨우 마련한 비자금이었다. 재호는 이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의 행방은 묘연했다. 민준과 은지는 재호가 박진우의 정신질환을 이용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재호는 박진우를 부추겨 할머니를 협박하게 만들고 할머니가 죽으면 박진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방조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할머니는 재호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 진우는 아프다. 하지만 재호는 다르다. 재호는 영악하고 탐욕스럽다. 민준아, 조심해라. 그들은 너까지 해칠 것이다. 할머니는 이미 재호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보리를 보았다. 보리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보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증인이자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준은 재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할머니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모든 과정에는 보리가 함께할 것이었다. 김민준과 강은지는 재호의 수상한 행적과 보리의 반응을 토대로 할머니의 죽음 뒤에 재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더욱 확신했다. 그들은 재호의 과거와 현재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재호는 겉으로는 박진우의 불쌍한 사촌 동생이자 그를 도왔던 착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조사망은 재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재호의 어린 시절부터 조사했다. 재호는 어릴 적부터 박진우와는 달리 영특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늘 박진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박진우의 정신질환을 교묘하게 이용하곤 했다. 특히 박성철이 자살한 후 재호는 박진우의 분노와 복수심을 부추겨 할머니에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재호는 박진우를 조종하여 할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결국에는 할머니의 재산까지 노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민준과 은지는 재호가 할머니의 죽음 직후 할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돈은 할머니가 박진우의 협박에 시달리며 겨우 마련한 비자금이었다. 재호는 이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들은 재호가 할머니의 죽음을 계획하거나 방조하여 이 돈을 가로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재호의 통화 기록과 CCTV 영상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재호의 휴대전화는 할머니 집 근처 기지국에서 여러 차례 신호가 잡혔다. 또한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의 CCTV 영상에는 재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재호는 할머니가 쓰러지기 몇 시간 전 할머니 집을 방문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다. 이는 재호가 할머니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주는 보리에게 재호의 사진을 다시 보여주었다. 보리는 재호의 사진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으며 흥분했다. 녀석은 마치 재호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보리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렸다. 민주는 보리의 반응을 통해 재호가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보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이다. 민준과 은지는 경찰에게 이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제출했다. 경찰은 재호의 수상한 행적과 보리의 반응,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재호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했다. 재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무너졌고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결국 재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박진우의 정신질환을 이용해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돈을 뜯어내게 하고 결국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할머니가 병으로 죽으면 모든 죄를 박진우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있자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가 박진우에게 돈을 주는 것에 지쳐 결국 진우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와의 연락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자 재호는 직접 나섰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재호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에게 박진우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재호는 분노하여 할머니를 보일러실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 박진우가 할머니를 찾아왔고 병세가 악화된 진우는 할머니를 보일러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문을 잠갔다. 진우는 할머니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할머니를 가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호는 박진우가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할머니가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결국 보일러실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재호는 할머니의 죽음을 방조한 것이다. 그리고 박진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는 할머니의 죽음 이후 할머니의 비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재호의 자백은 민준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박진우는 병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할머니를 해쳤지만 재호는 순전히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민준은 재호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경찰은 재호의 자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재호는 박진우에게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게 지시했고 박진우가 할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걸 때마다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박진우에게 뒤집어 씌울 증거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재호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도록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호의 모든 죄가 밝혀지자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탐욕이 부른 폐륜 범죄,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방조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재호의 추악한 본성에 경악했고 민준과 보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민준은 재호가 체포된 후 할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바람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할머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민준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다. 보리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듯 조용히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할머니의 영혼이 민준에게 속삭이는 듯 깊고 따뜻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호는 살인 방조, 사기, 횡령, 유언장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재호의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폭로했고 재판부는 재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진우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민준은 재판이 끝난 후 깊은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5년 동안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벗겨지는 듯했다.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고 범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밝아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보리는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영혼이 깃든 듯 민준을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보리는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의 털은 다시 윤기 나는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리는 민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민준은 보리를 보며 할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보리는 민준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민준은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갔다. 그는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범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은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김민준과 강은지는 박진우의 체포와 재호의 자백으로 할머니 김순옥 여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박진우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할머니를 해쳤지만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오직 박진우 한 사람의 광기만으로 일어났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재회에 대한 경고와 보리가 재회에게 보인 격렬한 반응은 민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준은 재호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지만 어쩌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경찰은 재호의 자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재호는 박진우에게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게 지시했고 박진우가 할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걸 때마다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박진우에게 뒤집어 씌울 증거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재호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도록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재호는 할머니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박진우가 할머니를 보일러실에 가둔 후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다. 민준과 은지는 재호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다. 아무리 박진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한들 할머니의 오랜 지병과 연약한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보일러실에 갇힌 채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재호는 영악하고 탐욕스럽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재호가 박진우를 조종했다는 것을 넘어 더 직접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은지는 재호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재호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욕망과 잔혹성을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어릴 적부터 박진우의 병약함을 이용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그는 박성철의 아들인 박진우에게 접근하여 그의 복수심을 부추겼고 박진우가 할머니를 협박하게 만든 것도 모두 재호의 계획이었다. 재호는 박진우를 앞세워 할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결국에는 할머니의 재산까지 모두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재호가 단순히 살인을 방조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할머니의 죽음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죽음 당일 재호가 할머니 집을 떠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할머니의 낡은 회중시계에서 발견된 박진우의 지문과 할머니의 머리카락, 그리고 보일러실 내부의 흔적들. 민준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때
보리가 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그의 바지를 앞발로 긁었다. 녀석의 눈빛은 민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듯 간절했다. 보리는 민준을 이끌고 보일러실로 향했다. 보일러실 안은 이미 경찰의 감식이 끝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리는 보일러실 한쪽 벽에 놓인 낡은 창고 문을 빤히 쳐다보았다. 창고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낡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민준은 보리의 시선을 따라 창고 문을 유심히 살폈다. 이 창고는 할머니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었다. 보리는 창고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창고 문 아래쪽 벽과 문 틈새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민준은 보리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녀석은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끈질기게 긁어댔다. 민준은 창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공구함을 가져와 낡은 자물쇠를 부셨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가득한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민준은 손전등을 비춰 창고 안을 살폈다. 창고 안에는 낡은 농기구들과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민준은 하나하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보리가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달려갔다. 보리는 상자를 앞발로 긁어댔다. 민준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위에는 두툼한 천이 덮여 있었고 낡은 나무 상자는 꽤 묵직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아끼던 낡은 일기장 몇 권과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녹음기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원을 켜자 전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민준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민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재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녹음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보일러실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였다.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의 재산은 제가 가져야 마땅해요. 박진우, 그 정신병자에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재호의 목소리는 탐욕과 분노로 가득했다. 재호야, 네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이 모든 재산은 민준이의 것이야. 너는 결코 이 돈에 손댈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할머니가 사라져 주셔야겠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이어지는 소리는 몸싸움 소리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할머니, 콜록, 재호야, 제발, 콜록, 민준이를, 콜록, 부탁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보일러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재호의 냉소적인 웃음소리였다. 민준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재호는 할머니가 보일러실에 갇혀 질식사하는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문을 잠근 채 떠났다. 박진우가 할머니를 보일러실에 가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할머니의 죽음을 확정지은 것은 재호의 방관과 잔혹한 외면이었다. 재호는 박진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었다. 민준은 일기장을 펼쳤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재호의 악행과 함께 녹음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재호는 진우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나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녹음기를 민준이가 찾아주기를 바란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자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진실을 남기려 애썼던 것이다. 보리는 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위로로 가득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민준에게 전해주는 듯이 민준은 은지에게 즉시 연락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지는 녹음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녀는 재호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살인 방조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재호는 할머니의 죽음을 고의로 유도하고 방치한 거야. 그들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준은 녹음기와 할머니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녹음기에 담긴 재호의 목소리와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 증거는 재호가 할머니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재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살인자였다. 재호는 다시 경찰에 소환되었다. 녹음기를 틀어주자 재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박진우를 이용했고 할머니가 보일러실에 갇혔을 때 그녀를 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시인했다. 그의 자백은 냉정하고 무미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과 잔혹함은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선량한 손자의 가면을 쓴 악마, 탐욕이 부른 두 번째 살인 등의 헤드라인이 언론을 도배했다. 사람들은 재호의 추악한 본성과 그의 잔혹한 범죄에 경악했다. 민준과 보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시 한번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보리는 이제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민준은 재호가 구속된 후 할머니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진짜 범인들이 모두 잡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잠드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보리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듯했다. 민준은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바람이는 민준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민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집에 온 기적 같은 존재였다. 바람이는 민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민준은 바람이를 통해 할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는 민준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민준은 은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은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은 민준이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은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김민준의 삶은 강재호의 구속과 함께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할머니 김순옥 여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범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민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무거운 짐은 이제야 내려놓아졌다.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지는 않았다. 재호의 추악한 본성과 그의 잔혹한 범죄는 민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특히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겪었던 고통과 공포는 민준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보리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민준이 할머니의 죽음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품에 안겨 위로를 건넸고 민준이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보리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해졌다. 마치 할머니의 영혼이 녀석의 몸에 깃들어 민준을 지켜주는 듯했다. 민준은 보리를 통해 할머니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녀석의 존재는 민준에게 큰 위로이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갔다. 그는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범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는 법의학 및 심리학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며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다. 민준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며 교수님들은 그의 열정과 총명함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강은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할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 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봉사활동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민준과 은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할머니의 낡은 보일러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보일러실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아픈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민준은 보일러실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하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보리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보리가 보일러실 한쪽 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민준은 보리의 시선을 따라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 하나와 작은 양초 하나, 그리고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어린 박진우, 그리고 또 다른 어린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의 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박진우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낯선 글씨체로 재호와 진우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재호가 박진우의 사촌 동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진 속의 어린 재호는 박진우와 피를 나눈 형제처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쌍둥이 같았다. 민준은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호는 분명 박진우의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일까? 민준은 은지에게 즉시 연락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지 역시 사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야. 박진우와 재호는 사촌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형제일지도 몰라. 그들은 재호의 출생 기록과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재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었다. 박진우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에게 입양되었다. 은지는 재호가 입양된 고아원의 기록과 박진우의 출생 기록을 대조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진우와 재호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다. 박진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였고, 재호는 건강하고 영리했다. 박성철은 박진우가 병약하다는 이유로 그를 할머니에게 입양 보냈고, 재호는 고아원에 버렸다. 할머니는 박성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박진우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박성철은 박진우가 죽을 때까지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재호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가족에게 복수심을 품었다. 재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 박성철이 민준의 할아버지에게 사업에서 패배하여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준의 가족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박진우에게 접근했다. 박진우는 이미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재호는 박진우의 복수심을 부추겨 할머니에게 접근하게 만들고 할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게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재호는 박진우를 앞세워 할머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민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재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분노 때문에 이 모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탐욕과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존재였다. 민주는 재호에게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잔혹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민주는 은색 목걸이를 들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재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나의 작은 보물, 재호라고 쓰여 있었다. 이 목걸이는 할머니가 재호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재호가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겨 몰래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재호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이 목걸이를 선물했다. 할머니는 재호가 자신의 친손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를 돌보았던 것이다. 민주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할머니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재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재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하지만 너의 선택은 틀렸단다. 부디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렴.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재호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던 것이다. 민주는 할머니의 숭고한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재호를 걱정하고 그를 용서하려 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재호에게 진정한 용서와 속죄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민준과 은지는 재호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들은 재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재호는 민준과 은지가 자신을 찾아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재호에게 사진첩 속의 사진과 은색 목걸이를 건넸다. 재호는 사진과 목걸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재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재호가 박진우의 쌍둥이 형제이며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도 재호를 사랑하고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을 재호는 민준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분노 때문에 가족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준 사람은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다. 그는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민준아, 내가 죽일 놈이야.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악마였어. 나를 용서하지 마. 재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민준은 재호의 손을 잡았다. 재호 씨, 할머니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민준의 말에 더욱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쳤다. 민준은 교도소를 나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호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이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뜻대로 재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었다. 이제 재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민준은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바람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그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한 듯이 민준은 이제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은지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만큼 더 강하고 깊어졌다. 민준은 의사로서, 은지는 변호사로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바람이가 함께할 것이었다. 바람이는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민준과 은지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 순옥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과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재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순옥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다. 재호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순옥재단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김민준의 삶은 할머니 김순옥 여사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강재호와 박진우가 구속되면서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재호의 자백과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준은 연민과 함께 복수심이 아닌 용서와 치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재호를 사랑하고 용서하려 했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준은 재호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었다. 재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순옥재단에 기부하며 참회의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특히 보리가 민준의 곁을 떠난 후 민준은 깊은 그리움과 함께 공허함을 느꼈다. 보리는 민준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민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집에 온 기적 같은 존재였다. 보리의 죽음은 민준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바람이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보리는 민준에게 진실을 선물했고 상처받은 그의 영혼을 치유했으며 새로운 사랑과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민준은 보리를 자신의 집 마당 한켠에 직접 묻어주었다. 보리가 가장 좋아했던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다. 그는 보리의 무덤 위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보리, 나의 영웅이라고 새겼다.
이제 보리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하늘에서 할머니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민주는 믿었다. 민주는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했다. 그의 전공은 법의학 및 심리학이었다. 그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민준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며 교수님들은 그의 열정과 총명함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민준의 논문은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한 재범률 감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성장했다. 강은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은지는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펼쳤다. 그녀는 특히 가족폭력 피해자들과 유기동물을 위한 법적 지원에 힘썼다. 은지의 정의로운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로 떠올랐다. 민준과 은지는 할머니 김순옥 여사의 이름을 따 순옥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원 출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돕는 데 주력했다. 민준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성과 재능을 기부했고 은지는 이사로서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들은 재단을 통해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과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강재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순옥재단에 기부하며 참회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순옥재단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재호는 재단에서 가장 성실한 봉사자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순옥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수많은 과원 출신 청소년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버려진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정의로운 정신을 세상에 전파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과 은지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할머니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준과 은지는 보리가 잠들어 있는 마당 한켠을 찾았다. 보리의 무덤 위에는 민준이 직접 조각한 작은 진돗개 석상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은지가 심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다. 민준은 보리 석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리야, 이제 정말 편안하니 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어. 네가 보여준 용기 잊지 않을게. 그리고 고마워. 은지랑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 은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보리는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그들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미련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보리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함께 강변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보리라는 버려진 개를 만난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고립되고 상처받았던 영혼은 치유되었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비록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 민주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험난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보리를 만나기 위한 운명적인 여정이었다고 믿었다. 보리는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 빛을 비춰준 존재였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민주는 은지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그 별이 보리와 할머니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민준과 은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을 것이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요. 은지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은지와 함께, 그리고 보리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버려진 불쌍한 개를 구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될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대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민준의 삶은 보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보리의 빈자리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보리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보리는 민준에게 진실을 선물했고 상처받은 그의 영혼을 치유했으며 새로운 사랑과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민준은 보리를 잃었지만 보리가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영원한 사랑과 희망이었다. 민준은 보리를 자신의 집 마당 한켠에 직접 묻어주었다. 보리가 가장 좋아했던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다. 그는 보리의 무덤 위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보리, 나의 영웅이라고 새겼다. 비석 주변에는 은지가 심은 꽃들이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피어났다. 이제 보리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하늘에서 할머니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민준은 믿었다. 보리의 죽음은 민준에게 이별의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민준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법의학 및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는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한 재범률 감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의 강의는 항상 만원 사례를 이루었으며 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멘토가 되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했다. 그는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일에 힘썼다. 그는 박진우와 강재호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목격했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용서와 치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강은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할머니 김순옥 여사의 낡은 한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보리의 무덤이 보이는 마당에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다. 은지는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펼쳤다. 그녀는 특히 가족 폭력 피해자들과 유기동물을 위한 법적 지원에 힘썼다. 은지의 정의로운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로 떠올랐다. 민준과 은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준과 은지는 순옥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장했다.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돕는 데 주력했다. 민준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성과 재능을 기부했고 은지는 이사로서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강재호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순옥재단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재단에서 가장 성실한 봉사자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재호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었다. 순옥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수많은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버려진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정의로운 정신을 세상에 전파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과 은지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할머니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은 순옥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은지는 보리가 잠들어 있는 마당 한켠을 찾았다. 보리의 무덤 위에는 민준이 직접 조각한 작은 진돗개 석상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은지가 심은 가을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다. 민준은 보리 석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리야, 우리 잘 살고 있지. 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 네가 보여준 용기 잊지 않을게. 그리고 고마워, 영원히 사랑한다. 은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보리는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그들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미련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보리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함께 강변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뜻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보리라는 버려진 개를 만난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고립되고 상처받았던 영혼은 치유되었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비록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 민주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험난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보리를 만나기 위한 운명적인 여정이었다고 믿었다. 보리는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 빛을 비춰준 존재였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민주는 은지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그 별이 보리와 할머니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민준과 은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을 것이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요. 보리와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은지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보리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버려진 불쌍한 개를 구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될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대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보리와 할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